네, 매주 화요일은 3명의 정치평론 유망주와 함께하는 스프링캠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른 스프링캠프인데 지금 야구는 리그가 끝나서 스토브 리그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마모토의 MVP 수상 소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요? 네. 저는 사실 토론토를 응원했는데, 네. 어쨌든 뭐 굉장한 역투가 있었고 한국 시리즈도 네, 끝났습니다. LG의 우승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야구 얘기하고 싶지만, 네. 국회 얘기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스프링캠프라는 제목의 빙자에서 매주 야구 얘기를 한 10초, 20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상복 입고 내란 특검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본회의장 내부는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다 보니까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오늘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한 기자님부터. 그러니까 연설 자체는 이제 지난 일주일을 지나오는 과정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 그러니까 성과를 냈다,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묻어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이제 행정가로서의 강점 같은 것들이 이제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약점으로 지적돼 뽑혔던 게 외교 관련된 이제 말하자면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였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과를 냈다라는 어떤 이제 자신감 이런 게 좀 묻어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오늘 AI 관련된 언급을 제일 많이 했는데 뭐 28번 했다고 하거나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앞주에 이른바 이제 깐부 회동이 없었으면 뭔가 좀 약간 그러니까 청사진만 그리는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판으로 우리는 간다,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건 맞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시정연설을 못 봤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와서 국민 앞에, 국회 앞에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원래는 되게 당연하게 여기던 자리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고요. AI 관련해서는 참 저희도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제 젠슨 황으로부터,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그런 거를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력과 그걸 이제 담을 수 있는 인프라들이죠. 인력과 전기 같은 인프라들이 받침이 돼야만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공계 인력 유출이 매우 심각한데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전기를 정말 대체 에너지들만 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뭐 AI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AI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시대적인 우리가 적응, 그러니까 살아남느냐 또 도태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인구 위기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AI 기술을 도입했을 때 압도적인 생산성 그리고 압도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AI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메시지적으로도 AI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비전을 이야기를 한 것이 참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 이게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AI 기술의 발전, 또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GPU 26만 장을 가져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AI에 최적화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금 반드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상복 입고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 아마 소환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낭비할 우리가 여유가 있는가, 전 그 부분을 좀 되짚고 싶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 돌린 부분 관련해서 불구속 송치된 부분, 그리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 보낸 것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도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탄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된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분이 국민의힘 동정을 너무 전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쨌든 이 예산안을 이제 심사를 할 텐데, 뭐 물가 상승도 있고 매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실은
예산안 자체는 역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물론 뭐 압도적인 다수를 여당이 점유하고는 있습니다만 야당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심사와 관련된 주된 쟁점 뭐라고 보이시는지 김한 기자님. 일단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채무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겠죠. 지금 700조가 넘어가는 예산안이 처음 편성된 건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어까 말하자면 국가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세수 세입 관계에서 이거 감당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뭐 채무 비율이 너무 높다 GDP 대비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것 같은데 사실 디테일로 내려가면 오히려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관련된 게 말하자면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끼어 들어온 거 깜빡이를 갑자기 끼고 들어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부수적으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들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AI를 그렇게 강조한 거에 비해서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하면 전체 국가 전체 예산에서 IT 대비 비율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오히려 좀 논리적으로는 짚어질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열 최고님. 예, 예산안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예산안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역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장률이 계속 뒷받침이 되니까 예산안도 늘어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성장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혹은 긴축 재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정부는 어쨌거나 예산을 많이 써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산을 성장에 쓰셔야 돼요. 지금 사실 정부의 재정 관련한 부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적자가 GDP 대비 3% 이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올해가 88조예요. 그럼 GDP가 저희가 한 2,500조 정도 되니까 이미 3%는 넘은 수준이라고요. 게다가 지금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두 번째인데 그것도 60%가 마지노선인데 IMF의 발표에 따르면 2029년이 되면 6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정을 공격적으로 쓴다. 저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는데 만약에 그래도 꼭 써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 투자에 써야 된다. 복지보다는 투자에 좀 더 집중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 인력 유출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AI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GPU가요. 26만 년 받아오기로 했잖아요. GPU의 특징이 있어요. 초감가상가가 엄청 빨리 네. 감가상각이 매우 빨리 되는 제품입니다. 1년 지나면은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지금 즉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다.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산업 상품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어요. 마중물의 역할은 있겠죠.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거면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신인규 변호사님은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AI라는 게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거 아직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사실 미래가 상당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잘만 대처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스탠포드에서 2023년도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7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GPU 26만 장 도입을 전제로 해서 또 순위를 또 매기게 되면 단숨에 이게 3위로 올라가서 영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엔비디아로부터 GPU 그래픽을 이번에 카드를 이번에 받아오기로 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소버린 AI도 우리가 개발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뭐 오픈 AI라든지 뭐 퍼플렉시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도 됐고 또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투자들을 또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상당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강사들 또 강사들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국민들이 저변이 넓어져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 국가의 뭐 채무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과감하게 선제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비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새로운 개념으로 더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업 체계에서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생산성 있는 일로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을 짠 걸 쭉 보면 전 상당히 좀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에 저는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정당 대표, 물론 장동혁 대표는 불참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부 요인이 이제 함께 환담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장 뭐 비롯해서 뭐 헌법재판소장, 뭐 감사원장, 선관위원장이 다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들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대법원장님을 대법원장을 약간 스타카토를 줘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또 재판중지법 추진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서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일요일 월요일 사이 입장 번복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한 이 맥락,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한 기자님? 글쎄요, 그러니까 개별 언급들에 다 뭐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정치적 의미가 실려 있다고 보진 않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사법부가 대립 전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래 갔고, 그 이유가 기저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호재가 있을 때 호재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게 말하자면 역량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그걸 방해하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거에 충돌하는 양상을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에 한 3번째인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통령이 말하자면 주말에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그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왜냐하면 에이펙 때문에 너무 피로도가 높아갖고, 그런데도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 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기조는 말하자면 직접 싸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투트랙 국가 배드급 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결 최고는요? 저는 이게 사법개혁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천천히 가겠다는 사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지난 공격들이 너무나 악마화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더해가지고 이제 국감장에서는 히데이 조롱까지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롱까지도 해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겸연쩍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중지법 이름 자체는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미 중단된 재판을 더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판사들의 여러 가지 돌출적인 행동들을 방지하는 정치판사 차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헌법 84조를 기존의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상태로 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충분히 전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한 김대웅 법원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로지 민주당에 대해서만 어떠한 비판 일색을 쏟아내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와 다른 의견을 국감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럼 법원이라는 기관이 모순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그 독립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개별 법관들의 독립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고등법원에서 그 입장문 낸 걸 보시면은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독립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왜 기존의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또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럼 그것은 사법의 독립과는 어떠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관여가 된 문제다 보니까
보니까 상당히 저는 좀 신중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제성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한 어떠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저는 이 소위 재판중지법을 말한 것은 저는 그 취지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는 학계의 견해는 대립을 하고 있고 김대웅 고등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그 외교 관련해서 지금 오늘 뭐 시정연설에서 나오겠지만 그 AI만큼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소위 핵 연료 추진 잠수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훈식 총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중국의 비서실장 네. 총리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김민석 총리 죄송합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중국에서 양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이제 브리핑을 한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자주국방의 토대를 다졌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김한 기자님부터.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다가 뭐 350억 달러 이상을 쓰고도 아직 이제 완료를 못했다, 완성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사실 이제 가늠이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식들이 제안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 추산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이 자체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중국이 이것을 뭐 시인하는 것이든 묵인한 것이든 어떤 과정이든 긴장도를 높이는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이게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받아들일지는 북한이 어떤 시그널을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온 말하자면 이유도 또한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미 관계에서 이것을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의 성과로 따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준 것인데, 실제 이 외교적 역량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열 최고는요. 뭐 핵잠수함 즉 핵 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에 대한 그 전략적인 성과는 분명히 큽니다. 예, 그거는 보수 정권에서도 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연료를 처리하는 방법 혹은 그 연료를 제공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핵 잠재력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럼 국방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도입했을 때 저는 제일 우려가 됐던 게 사실 대통령께서 그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에 대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 좀 있으면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뭐 외교 라인이 어떻게 잘 작동했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내비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분명한 성과라고 보고, 다만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의 국방 전력화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뭐 저도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안보 자산이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박수를 또 보내고 있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 한미 원자력 협정을 또 개정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 연료에 대한 또 재처리 문제도 이제 미국과 우리가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차원을 우리가 내다본다면은 조금 이제 진일보한 어떻게 보면 이 핵 연료를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까지 개정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이번에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에이펙 성과가 아주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이번에 이 안보와 관련된 또 의외의 성과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보수 지지층마저도 또 호평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무인 잠수정을 설치하는 게 낫지, 이 상징인 것은 좀 연해 중심인 우리 해양에는 좀 과도한 전력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아까 김만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그럼 건조를 누가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원료 공급을 그냥 받는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이것을 재처리를 통해서 직접 농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평가는 앞으로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던데 그 전에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스프링 캠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구